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뜻밖에도 가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꺼내든 숨겨진 승부수, 즉 조선업 카드를 두고 고위험 도박을 감행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관세율 협상을 넘어 세계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이 이번 협상 막후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한국이 협상장에서 제시한 비장의 카드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립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것이죠. 미국의 침체된 조선 산업을 한국이 되살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바로 이 점이 중국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해군 함정 증강을 통해 해양 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한국 기술이 더해진다면 중국으로서는 자국 해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침체된 미국 조선 산업을 세계 최고 기술로 부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가 미국 해군력 증대로 이어지면서 중국이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와 관료들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경고했고 급기야 친강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의 이 자주적 외교 노선을 지켜야 한다라며 노골적인 견제를 시도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번 선택이 미국 해군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요. 중국 당국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협정 철회나 대폭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발끈하는 걸 보니 협상이 잘 된 모양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크고 작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번 협상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에 필수 부품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 물가 인하에도 기여해왔다고 소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에 득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와 AI 등 첨단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막대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테슬라가 한국 기업들에게 연이어 거대한 주문을 맡긴 일이 있었죠. 금주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는데 그 주인공이 테슬라임이 확인되어 삼성전자 주가까지 뛰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SNS 플랫폼 X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테슬라 차세대 AI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언급으로 삼성전자가 수주한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상대방이 테슬라임이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수주는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금액으로 테슬라의 대형 물량을 따내며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스크는 또 TSMC가 최근 설계를 마친 5세대 AI 칩을 우선 대만에서 생산한 뒤 추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초기 물량 일부를 제외한 향후 모든 첨단 AI 칩 생산을 미국 현지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공급망 기조에 호응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기조 속에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약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테슬라가 거래처로 지목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오하이오와 미시간 등 미국 내 여러 거점 공장을 가동 중이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현지 생산에 투자해온 기업입니다. 이번 계약의 배터리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으로 납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미국 주요 전력회사들과도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내며 미국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연이어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 막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기간에 압박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애초부터 테슬라 같은 미국 최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현지 투자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국을 동일선상에서 몰아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은 일본에서도 한국의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일본 유력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 관세 15%로 합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여 막판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국내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국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는데 분노의 핵심은 투자 규모의 격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약 5,500억 달러, 하나로 766조 원 상당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패키지를 내걸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15% 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일본이 일방적으로 손해본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국과 결과가 똑같다니 어이가 없다. 한국은 돈도 덜 쓰고 관세도 같아졌다. 우리 외교의 대실패 아닌가 등 일본 누리꾼들의 자조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기여하며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들 눈에는 득볼 것 없는 외교 참사로 비춰진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 경제 규모가 자기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적은 돈으로 같은 성과를 얻은 데 대한 박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협상단은 트럼프 측의 요구에 끌려다니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포함해 무려 7차례나 미국 측과 마주 앉았고 그 대가로 알래스카 송유관 건설 등 각종 미국 인프라 사업에 총 5,5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는데요. 일본의 경제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천문학적 투자금을 일본이 보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이 투자금은 일본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일본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쓰도록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일본의 혁신적 금융을 활용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는데 해외 인프라 사업에 거대한 자금을 쏟는 일은 수익성 면에서 최악의 선택으로 꼽힙니다. 인건비와 물류비,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드는 미국에 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데 대한 일본 내부의 우려가 큰 것이죠. 만약 투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일본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걱정까지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위험부담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일본만 유독 호구 잡힌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니 일본이 실제로 5,500억 달러를 다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일본에서 제기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도 미국에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던 만큼 일본도 슬그머니 발을 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등은 벌써부터 자금 조달로 곧 미국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분기 자동차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이 유럽에는 하지 않은 경고를 유독 일본에게만 반복하며 투자 자금 조달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다른 누구보다 강한 압박을 받은 셈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 3,500억 달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본과 사뭇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그중 1,500억 달러는 앞서 설명한 조선업 협력 자금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량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이미 부지 조성을 거의 마치고 핵심 장비 반입을 앞두고 있는데 한 라인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 가격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어차피 진행 중이던 투자를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 조건에 이월시킨 덕분에 한국은 추가 부담 없이 투자 약속액을 채울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에 약속했던 7개 공장은 하나도 실제 건립되지 않았던 반면 한국은 이미 반도체부터 배터리, 전기차 공장까지 미국 현지에 착실히 세워왔습니다. 결국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일본의 것과 차원이 다른 실질적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한국 측이 협상에서 매우 선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애초에 한국 경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큰 타격을 받아 이미 체질을 바꾸는 진통을 겪었고 이를 나름 성공적으로 극복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늦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2주 백악관 초청장을 보낸 것도 일본을 긴장시켰습니다.
일본 총리는 관세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2차례나 찾아갔지만 별 성과도 없이 돌아왔고 오히려 국내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등 타격만 입었다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미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것이죠. 일본 보수 매체 신초 데일리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받는 이재명을 선거 부정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트럼프가 초청했다니 충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편을 들었다는 식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과 결과도 비슷한 데다 미국마저 한국을 특별 대우해주는 모습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도 한국의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로 한국이 자동차 25% 관세 폭탄을 피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과 중단됐던 통상 협상을 재개해야 했는데 그 여정이 매우 험난하고 길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개월간 지속된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무거운 과제를 떠안고 출범했음을 상기시키며 그 어려운 와중에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역시 이번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특히 한국이 백악관의 100% 요구에 순순히 따르기를 거부하며 몇 달간 팽팽히 맞선 끝에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15% 관세율을 지켜내며 선방했지만 그 대가로 한미 FTA를 사실상 잃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BBC는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중 상당 부분이 바이든 정부 때 이미 약속된 금액이라며 이런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전략이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혹한 요구 속에서도 한국이 현실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어차피 한국의 관세율은 애초에 15%로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15% 선에서 한국을 처리하기로 해놓고 다만 최대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본 유럽과 똑같이 압박쇼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투자 약속액을 더 낮추기만 했으면 그만인데 왜 괜히 많이 퍼졌나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나 큰데 돈은 불과 2배 남짓이고 일본 경제는 한국의 2배 이상인데 투자액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니 결국 한국 정부가 과하게 퍼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8월 1일 각국 관세 최종 발표 결과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가 한국보다 더 큰 투자 제한을 하고도 한국과 같은 15%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만인데요. 첨단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 한국과 비슷한 처지인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한때 32%의 관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가 막판 20%로 낮춘 최종 관세를 통보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만 당국은 관세 면제를 위해 무려 4천억 달러, 약 52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시한이었던 8월 1일까지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보류하면서 대만은 일단 20% 관세를 받아든 채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대만을 레몬 짜듯 쥐어짜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유난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보다 훨씬 작은 경제 규모의 대만으로서는 미국의 가혹한 요구에 분노하는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 전문가들은 관세율 결정에는 시장 개방성, 대중관계, 대미 투자 규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아마도 대만 측에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대만은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을 상대로는 단순히 돈만 많이 안긴다고 최상의 협상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맞춰 실속 있게 맞춤형 제안을 해야 15% 같은 최적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대만 사례가 보여준 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추가 요구사항을 내밀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문제도 한미 간 발표 내용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한국은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협상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관세 협상은 애초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성사 자체가 불가능한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실제로는 미국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약속만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련한 대응,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이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도 면밀한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해결해냈다는 분석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모두와 관세 15%에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을 뺀 다른 나라들의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구속력이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은 향후 3년간 무려 7,500억 달러, 약 1,00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현실성이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추가로 수출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에너지 구매처를 통제하기도 어려운 탓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같은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협상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에는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실행할 플랜 B가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관세 협상들에는 그런 2차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거창한 투자 계획과 구매 약속을 구두로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큰 성과인 양 포장하고 당장의 관세 인상만 피한 셈입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는 당장 이루어지기에 각국은 급한 대로 자신들의 카드를 총동원해 시간을 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임시 반평식으로 관세 폭탄을 모면한 국가들은 앞으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위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스위스는 당초 미국의 31%의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었는데 협상이 꼬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로에 스위스산 제품의 39%라는 초유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관세를 통보받은 스위스는 충격에 빠졌고 뒤늦게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상대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세율을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무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15%로 합의한 나라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미국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은 일본과 맺은 합의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분기에 일본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릴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협상 타결을 내세웠지만 속으론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구실을 남겨둔 셈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해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며 15% 합의는 그저 출발점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관세가 영원히 갈까? 트럼프만 버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이러한 고율 관세도 사라질 거라 낙관했던 겁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관세는 최소 10년은 간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분석이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정부 재정에 어마어마한 단물을 빨아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분석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관세로 미국이 1년간 거둘 수 있는 관세 수입만 약 3,100억 달러, 420조 원에 달합니다. 10년이면 2조 달러, 2,70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돈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시기에 발행한 천문학적 국채의 상당 부분을 갚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중국에 부과한 관세들을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조차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애기에는 그 관세 수입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경기 부양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면서 빚이 급증하자 중국산 제품에 매겨진 트럼프발 관세 수입을 국가 곳간 채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내 관세 정책이 틀렸다 비난하더니 결국 내가 만든 대중 관세를 그대로 쓰고 있다 라고 빈정댔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 입장에서 관세 수입에 대한 유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큽니다. 공화당 정권이라면 이 돈을 부자 감세 같은 정책에 활용하겠지만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관세를 바로 철폐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관세 수입을 서민복지나 부의 재분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행정부 금고에 관세 세수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정권이든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관세에 중독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한번 걷어들인 달콤한 관세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고 오히려 더 강경한 요구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은근히 각국을 압박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흘리며 상대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판단되면 스위스처럼 가차없이 추가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제안했는지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을 준비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합니다. 설령 트럼프 관세 정책이 10년 넘게 지속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일본만 해도 한국과 비교해 대미 투자 약속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관세 15%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문제는 그 투자 내용이 일본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게 생겼다라고 우려합니다. 실제 합의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각종 미국 인프라 사업에 공동 투자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 돈으로 미국 내 토목 공사를 해주고 그 수익의 9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본래 투자 대비 수익이 낮고 위험이 큰데 그것을 미국 땅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감수하는 셈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 혈세를 트럼프의 쌈짓돈처럼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 실패로 손실만 떠안게 되며 일본 정부는 또 돈을 찍어내 빚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약속을 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서 한국은 유독 영리하고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 규모 투자는 일본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4대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꾸렸습니다. 이들 분야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활발히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 업체들은 미국 에너지 수출에 필요한 LNG 운반선 등을 건조하는 계약을 따내면서 1,500억 달러 상당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필요로 하고 한국도 잘할 수 있는 분야라 윈윈 투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머지 약 2천억 달러 투자 역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이 원래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건설 프로젝트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미국 현지 투자를 대규모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SK와 LG의 배터리 공장 설립 등 이미 발표되어 차근차근 진행 중인 사업들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의 투자들을 한데 모아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이렇게나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 큰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낸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제시한 투자안은 미국의 구미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내 첨단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의 탈중국화 목표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조한 셈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에 세우고 미국 에너지를 사주는 방안을 제시하니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영리한 협상 덕분에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같은 15% 관세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통산 전문가도 유럽연합은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고 일본은 항공기, 농산물, 무기 등 대규모 구매를 약속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 에너지 구매 약속도 1,000억 달러로 적고 투자도 우리 주력 산업 위주로 내줬다라며 한국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일본 등 일부 나라는 다소 불만을 품은 눈치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한국만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특별히 한국을 봐줬다기보다 한국이 준비를 잘해간 덕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유사하게 15% 관세 합의를 목표했던 대만은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끝내 대만과 8월 1일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일단 대만산 제품에 2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보다 5%포인트나 높은 관세율입니다. 대만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20%는 대만이 목표한 수치가 아니고 최종 합의 때까지 계속 미국과 협상해 관세율을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만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4천억 달러, 약 5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보다 큰 금액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대만에 최저 관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대만을 레몬 짜듯 압박하고 있다는 생생한 표현까지 써가며 대만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관세율 결정에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중국과의 관계, 시장 개방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에 들게 돈을 내야 관세를 깎아준다는 교훈을 대만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또한 협상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대만보다 더 높은 25% 관세를 통보받았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돈을 쓰더라도 똑똑하게 썼기에 관세 전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직후 한국은 주요 무역국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한국이 확보한 조건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은 15%의 관세율이라는 단기 성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까지 약속하며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억지로 약속한 부담 때문에 내부 비판에 직면하거나 향후 이행 여부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험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불거져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한 바 있는데 이번 임기에서도 조만간 관련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외에도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대한민국은 매번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보여준 성의를 높이 사며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이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는 우리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 등 견제 세력은 한미 경제 공조가 더욱 밀착되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이 실리를 챙기는 균형 잡힌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혜로운 대응이 빛난 사례로 남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협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 정부의 능력에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협상단은 거친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냈고 오히려 그 폭풍을 동력 삼아 향후 10년간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한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굳건한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은 국익을 지키며 세계 경제 무대에서 더욱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신들이 완승을 거뒀다고 여겼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이첼 톰슨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경제와 안보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 하며 한국을 상대로 얻어낸 관세 인상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 워싱턴은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한국이 백기를 들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모두 받아들였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한국은 추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국 요구에 순순히 합의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미국 측이 간과한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리핑 다음 날부터 상황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쏟아낸 것입니다. CNN 기자는 한국 측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오갔나요? 라고 물었고, 로이터 통신 기자는 한국 정부가 관세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톰슨 대변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를 더듬으며 한국 정부는 이번 결과를 수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기자들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P통신 기자는 삼성과 현대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게 이번 협상과 관련된 것인가요? 그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요. 라고 파고들었고, 폴리티코 기자는 혹시 한국이 관세 대신 투자를 제안했고 그게 협상에 반영된 건 아닌가요? 라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연신 준비되지 않은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백악관 내부엔 찜찜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기자들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 협상팀조차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던 세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백악관 참모들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협상장에서 꺼내들었던 투자 카드야말로 미국이 놓친 핵심 변수였습니다. 미국이 관세 압박을 극대화하자 한국 측은 오히려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국 산업에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협상 당시에는 3,500억 달러로 알려졌던 이 투자 계획은 이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한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추가 발표에 나서면서 총 5,800억 달러, 760조 원 이상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협상 당시 미국 대표단은 이 제안을 한국의 양보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피하려고 거액을 들고 와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미국 측 경제 보좌관들은 결국 한국이 우리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셈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미국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결코 패배의 백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승부수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직후 발표된 내용을 곱씹어보면 미국이 얻은 것은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15% 관세 인상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얻은 것은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애초 미국이 25%까지 올리려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처럼 핵심 수출 분야에서 최악의 불이익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미국도 이런 투자 약속을 자기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 등 곳곳의 주지사들은 앞다투어 환영 성명을 내며 한국 기업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이 삼성의 투자가 우리 주에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10년간 법인세 면제,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방 정부들과 산업계는 한국의 투자를 두 팔 벌려 맞이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워싱턴의 연방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건 검토 과정에서 1년 전 국가경제위원회의 한 분석 보고서가 재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수석 분석관이었던 데이비드 박이 작성한 그 보고서는 놀랍게도 이번 상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관세 압박 대상으로만 볼 경우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평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관세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오히려 기술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과민한 우려로 치부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발표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사는 백악관을 찾아와 한국 기업에만 10년 법인세 면제나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은 동맹국 차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유럽연합 통산 담당 대표단은 미국의 한국 특혜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제무역기구에 제소까지 거론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우리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얻었다고 자랑한 성과가 오히려 다른 우방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역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촉발된 국제적 여파는 미국의 통상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전통적 동맹국들마저 한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우리도 수백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겠다고 잇따라 나섰습니다. 영국 대사는 우리는 한국 기업들보다 더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한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동일한 파트너십을 영국에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8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제시하며 한국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에만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도 줄 서서 들어가겠다는 식의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준 것과 똑같은 혜택을 모든 나라에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하면 국내 세수와 산업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워싱턴 정가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번 협상의 득실을 따지기 위한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도록 방치했다라는 강경론과 한국을 자극하면 안보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5년 후면 미국 핵심 산업이 한국 기업에 장악될 것이라며 협상팀을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한국은 동북아 전략의 필수 파트너라며 지정학적 안보를 위해서라도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 톰슨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지만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라는 질문에 그녀는 윈윈을 위한 협력이라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대통령이 우리가 완전히 당한 것 아니냐며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비공식 석상에서 우린 이긴 줄 알았지만 완전히 판을 읽지 못했다며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인정하듯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기적인 숫자만 쫓다가 장기적인 함의를 놓쳤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당장 몇몇 공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의 열쇠를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스스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제공하면서 말입니다. 미 정보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의 공격적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유망한 미국 중소기업들을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는 계획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대한 투자로 발판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미국 첨단 산업 생태계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쯤 되자 백악관과 미국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는 큰 코 다쳤다 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작 한국 내부는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보다는 투자 협력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에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원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은 투자 확대 합의가 단순한 관세 회피용 임시 방편이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리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시장을 오래전부터 주시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은 조지아주 행사에서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미국 진출을 계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라는 장애물이 생기자 오히려 이를 미국 진출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마치 대비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배경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노림수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전략 구상과 국내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줄곧 강조된 키워드는 실용 외교와 국익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협상 막바지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때 역할이 부족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협상 타결 직후 측근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안다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물밑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공개 발언을 삼갔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의 힘겨운 협상이었지만 우리는 국민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버텨냈다라며 한국은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확보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실제 여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4%가 이번 협상 타결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협상 전략을 지지하며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집권 여당은 동맹이라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묵인하지 않았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고 제1야당 대표마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 노력은 인정한다라고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세 갈등을 계기로 미국 현지에서 구축될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막대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의존 동반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협상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혼란과 반발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 기습적인 관세 압박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국을 향해 한 수 앞선 수를 둔 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누가 진짜 승자인가 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미국 관세 압박의 역설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오히려 미국 시장을 장악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관세 전략의 부메랑 효과로 미국이 스스로 덫에 걸렸다며 미국의 오판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조차 한국의 전략적 승리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기존 통산 질서의 판도도 한국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이번 협상의 파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미국의 베테랑 언론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만에 빠져있는 사이 한국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쓰고 있었죠. 결국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조지아 주지사가 연방정부가 한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 주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이제 미국의 지역사회와 산업계마저 한국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약자라 여겨졌던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냉철하면서도 대담한 전략으로 미국을 상대로 흔치 않은 외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정부의 노련한 협상력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관세 전쟁이라 불리던 충돌은 이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더욱 대등한 위치에 마주하게 되었고 세계는 달라진 힘의 균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역설적 결말입니다. 한국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스스로 빛날 줄 아는 한 국가의 자신감과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이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세 특례 조항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상황에서 어부지리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이 두 나라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100% 관세를 예고하는 충격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한일 간 격차는 한층 더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이번 미일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의 핵심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속내까지 갖고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 정작 트럼프발 변수로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만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선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당초 미일 양국이 두 가지 특례 사항에 합의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정권의 상호 관세 부과 이전에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모두 15%로 고정하고 둘째,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미국이 일본에 꽤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합의안에 일본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은 모든 일본산 제품의 대미 관세가 15%로 묶였다고 이해했고 이를 외교적 승리라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측 발표문 어디에도 일본에 대한 15% 이상 품목의 면제 조항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산 제품의 기존 관세 위에 추가로 15%를 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기존 미국 관세율이 2.5%였는데
일본은 이를 15%로 올리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2.5%에 15%포인트가 추가되어 무려 17.5%로 뛰었습니다. 또 일본산 직물은 관세가 7.5%에서 22.5%로 급등하고 일본산 와규 쇠고기 역시 기존 26.4%에서 41.4%로 치솟게 됩니다. 당초 일본은 쇠고기처럼 15% 이상이던 품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미국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혼란은 극심합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은 서둘러 방미하여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이 엉터리 합의 이행을 수정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세는 이미 8월 7일 0시부터 발효되어 버렸고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일본은 애초 희망사항을 실제 합의로 착각하고 자화자찬까지 했던 셈입니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카자와 재생상을 자택에 초청해 3시간 넘게 만찬을 함께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할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관세 15% 약속을 받아냈다라며 일본 외교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에 고무되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냈다라는 식으로 홍보했죠. 그러나 정작 러트닉 상무장관, 트럼프의 오랜 친구죠. 상무장관이 일본에만 유리한 협상을 제공할 리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방심하도록 환심을 사는 척하며 막후에 거액의 대가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협상 대가로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2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일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냈다. 그 돈은 이제 우리 돈이라며 노골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조공에 가까운 거액을 퍼주고도 일본이 기대했던 관세 면제 효과는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문제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으니 일단 버티자라는 희망 섞인 견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관세 폭탄을 퍼부은 탓에 곧 부메랑이 되어 처리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몇 경제학자들과 미국 언론도 트럼프 관세는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 진행됐다라며 지속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거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제치고 대체 공급망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세부터 때려버린 탓에 미국 내 소비재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압박이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줘봤자 물가가 오르면 효과가 없고 결국 민심 악화로 관세 정책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죠. 결정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 충격이 오면 지난 4월 잠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를 슬그머니 처리하거나 관세 전쟁을 접을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관세 철회는 요원하다는 경고가 미국 내 유력 경제 매체와 연구소들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만만한 국가일수록 관세 부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 매체 울프스트리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수입이 현재 월간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이 페이스라면 연간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 넘게 거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5월에서 7월 이 석 달 동안 770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천문학적 수입니다. 유럽 등이 수백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은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불확실한 돈일 뿐입니다. 반면 관세 수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 재무부에 꽂히는 확실한 현금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쉽사리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30조 달러를 훌쩍 넘겼고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무원 감축 등 정부 지출을 줄이는 한편 타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으로 부채를 메우는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돈 때문이며 그 관세 수입의 가장 손쉬운 공급처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관세 부과 대상을 정할 때 은근히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가 35% 관세 폭탄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캐나다산 수출품 중 10%도 채 안 되는 품목에만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나프타 협정을 맺고 있어 필수 자원이나 목재 등의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물가에 타격을 줄 만한 품목은 교묘히 피해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도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는 배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국의 불리한 관세는 애초에 면제시키고 상대국도 만만치 않게 맞대응하는 형국이니 미국 캐나다 간 관세 분쟁은 조정 국면인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이 미국에 많이 파는 주력 수출품이 미국이 가장 관세 때리기 좋다고 보는 품목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일본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눈의 가시처럼 여겨온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일본더러 미국 포드사의 픽업 트럭을 사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고,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미국산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명분도 내세우며 일본 차를 밀어내고 싶어하죠. 게다가 일본은 가전, 전자제품 등 각종 소비재도 미국에 많이 팔아왔는데 이들 역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즉 미국 물가에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있으면 미국 기업들과 경쟁만 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산에 관세를 매겨도 자국에 큰 피해가 없으면서 이 추가 세수도 올리고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최적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물론 관세 장벽 속에서도 시장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한국 사례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 투자와 품질로 승부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계속 받아냈습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로 3년 넘게 관세 압박을 받는 동안에도 삼성과 LG전자의 제품은 미국 가정에서 넘버원 선택지로 남았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민심 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를 좀처럼 풀지 않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은 혁신과 제품 경쟁력으로 버텨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앞으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로 가격이 오르면 판매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산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한국의 현대차, 기아와 유럽의 BMW, 벤츠 등 경쟁사들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 뻔합니다. 일본 차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유력지들은 최악의 경우 트럼프 관세가 10년간 이어져 미 행정부가 2조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는데 그럴 경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장벽은 끝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 관세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반도체 직격탄까지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반도체 100% 관세 방침에 일본 경제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세운 국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국가의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처럼 미국 내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예외 조항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현지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 덕분에 한국산 반도체는 관세 폭탄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유리한 관세 대우를 받게 된다 라며 삼성과 하이닉스가 100%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에는 아직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은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진출하고 한국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동안 일본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미 투자에 소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우리도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구원투수로 떠오른 라피더스 컨소시엄마저 거센 기술 유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TSMC 직원들이 자사의 2나노미터 공정 기밀 정보를 일본 라피더스 측에 몰래 넘긴 사건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간신히 손잡은 대만과의 기술 협력 관계에 금이 가는 악재인데다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명예마저 실추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라피더스 프로젝트는 2나노미터 최첨단 공정으로 한국 삼성과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였는데 이번 사태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죠. 한마디로 한국을 따라잡겠다던 일본의 반도체 부활 꿈이 트럼프 관세와 기술 스캔들 이중악재에 직면한 것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이번 미일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만큼은 한국을 누르겠다며 벼르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도 한국 전략은커녕 일본 스스로 재발등을 찍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사면 초가에 빠졌지만 그나마 한국은 모든 악재를 피해갔다는 점에서 대비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고 제조업 강국으로서 비슷한 처지로 여겨졌지만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 관세를 양국이 묶어두는 틀을 만들어둔 덕에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15% 상한을 사실상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적용받는 최고 관세율이 일본이 관신이 받아내려던 조건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투자나 양보안들은 조선, 첨단, 제조업 등 이미 한국 기업들이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국 산업 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미국과 윈윈할 방안을 제시한 반면 일본은 갑작스레 막대한 돈을 마련해 바치고 보는 임시 변통에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나라 모두 운 나쁘게 트럼프를 만났을 뿐이라며 단순 비교를 경계하지만 이번 결과의 희비를 가른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선제적 대응 능력입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고 지난 10여 년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비해왔습니다.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 본국 기환과 자국 중심주의 기조를 강화하자 한국 기업들은 재빠르게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편했습니다. 정부도 한미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고비였던 이번 트럼프발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국이 유례없는 선방을 해낸 것입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치밀한 전략과 침착한 협상력으로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산업계의 뒷받침이 어우러진 쾌거라 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다라는 원칙 아래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육성, 경제 주권 확립, 동맹과의 호혜 균형 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법 등 자국 우선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등 자국 산업 방어에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그의 이 같은 선견지명과 기술 중시 철학은 한국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에 한국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탁월한 전략과 준비된 지도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웃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판과 굴욕적인 양보 끝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은 굴하지 않는 산업 경쟁력과 통찰력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앞으로도 이 기세를 몰아 국익을 수호하고 경제 도약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벼랑 끝에선 일본은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트럼프 관세 전쟁의 향방과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